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그 3번, 4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문제 3번. 이것도 출처가 참 재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자마자 아 이거 거기서 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심사기준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조야구성권 주장인데 조야구성권 주장 심사기준 목차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 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실 만한 문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출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가 성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사기준을 그대로 그 목차화해서 소목차 1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목차 2번이 15점 너무 오버하셨죠? 이거 그 교수님이 자신이 논문 쓰신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까지는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단어를 썼었죠? 하여튼 유명 판례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교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논문을 내셨던 문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15점 내셨더라고요. 1번은 심사기준 목차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의 없을 정도로 그대로고요. 2번이 본인께서 논문까지 쓰신 그 유명 판례 분석입니다. 그걸 우리가 판례 평석이라고 하는데 이거 판례 나오자마자 평석하시면서 논문 쓰는 평석이라는 게 판례에 대해서 2차 답안지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참 잘하신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판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걸 교수님들이 평석이라고 합니다. 평가하는 거. 2차 답안지를 교수님께서 쓰시는 거.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오버하셨어요. 단일 문제로 15점 가려면 일본 학설이 굉장히 길어야지만 15점 갈 수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몇 번 있습니다. 하나가 그 간접 침해에서 에만에 대해서 쓰시오가 15점 나왔어요. 그 일본 학설 다 쓰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학설이 없는데 15점이 나오고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건데 교수님께서 하여튼 본인께서 논문 하셔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너무 길게 배정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 사실 이거 2번이 15점이 아닙니다. 3번이 지금 그 판례 판단인데 구체적 판단 2번하고 똑같은 거야. 2번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거 지금 2번 문제를 거의 23점 된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유명 판례를 갖다가 출제자께서 논문 내셨던 문제인데 이걸 얘기하니까 작년에는 그런 친구가 없었는데 재작년에 논문을 그렇게 보고 와갖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논문 볼 수 있습니다. 그 특허 쪽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읽어갖고 저한테 매주 GS 할 때만 와서 이제 토론했던 친구가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판례 특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게 공부에 효율이 있을까는 저는 의문이에요. 논문들을 보면은 실력은 올라갈 수 있는데 특허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2차 시험 합격 무조건 민소에서 결정이 납니다. 민소 고소점 나오면 합격인 거고 특허 상표는 다들 비슷한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민소가 고소점 나오면 합격인 거고 안 나오면 불합격이어서 민소가 당연히 메인 공부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한다면 민소를 적어도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3시간, 4시간. 근데 특허 논문을 보고 있으면 공부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늘어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케이. 이거 지금 논문 문제 나오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논문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하되 논문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좋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그럼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갑은 발명 A를 2014년 1월 8일 일본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다. 위의 발명 A는 잡지에 게재돼서 동년 1월 15일 반포되었고 이 공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1차 때도 많이 했었죠? 그림은 사람별, 행위별로 각각 따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날짜를 밑에다 씁니다. 2014년 1월 8일. 그 다음에 사람을 요 가장 좌측에다 써요. 그 다음에 국가를 이 밑에다 씁니다. 저는. 일본에서 출원했고, 발명을 저는 위에다 씁니다. 그 다음에 행위별로 따로 그리세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걸 저 조그만 데다 해갖고 모자르겠네. 2014년 1월 15일에 반포됐다는 게 공지 얘기하는 겁니다. A 공개. 공개는 어느 나라에서 공개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29전 각구주의는 국내에 불문하기 때문에 여기다 나라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공개했고, 그 다음에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B를 계량해갖고 국내 우주하고, 혹시라도 일본에서 뭐 했다 하면 그냥 한국 특허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교수님들께서 일본이나 미국 얘기를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하고 똑같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단순하게. 일본에서 국내 우주 했답니다. 그냥 한국하고 똑같은 국내 우주다라고 생각하세요. A, B를 2014년 5월 16일 국내 우주했다. 이후 값은 한국에서 1차 때도 많이 했지만 저는 여기다가 사람을 쓰고요. 요 밑에다가 국가를 쓰고요. 날짜는 요 밑에다 씁니다. 발명은 요 위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행위별이라는 게 출원 따로, 공개 따로, 출원 따로, 이걸 행위별이라고 하고, 2014년 11월 19일 출원하면서 우주를 2개 했다. 우주 하나, 우주 2개. 이런 걸 우주를 2개 이상 하는 걸 복합우주라고 합니다. 복합우주. 얘가 우주 하나 받고, 얘는 이거 받고, 이것도 받고.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중우주 방지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우주로 안 했으면 이게 이중우주가 됩니다. 이거 우주, 얘가 이렇게 우주하고 이걸 우주 받으면 이게 이중우주가 돼. 이게 그 다음인가 다다음에, 그러니까 내일쯤 보겠는데 그게 기출에서 나왔어요. 근데 얘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우주 문제가 아닌 거. 뭔지 알겠죠? (1번) 조약우주의 주체 시기 객체 요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전혀 이거는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쓰라고 했었죠. 1차 때 많이 했습니다. 조약우주 주체 2개 쓰세요. 항상. 하나가 파리 조약의 효력을 받는 자여야 돼요. 파리 조약의 효력을 받는 자가 동맹국 국민이거나 동맹국 제내자입니다. 동맹국 국민 또는 동맹국 제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초 출원이 출원이거나 또는 우주 승계인. 그러니까 발명을 산 사람이에요. 이게 발명을 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이 발명 내가 권리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원이거나 승계인. 조약의 효력을 받는 자. 이게 동맹국 국민이거나 동맹국 제내자. 그 다음에 발명 산 사람. 발명 산 사람이 기초출원 출원인 또는 우주 승계. 발명 산 사람. 기간 1년. 우선기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국가명, 연월일. 그 다음에 증명서류. 조약우주 증명서류. 그 다음에 여기 객체라고 나오는데,
객체가 그 기초출은 요건 써주시면 돼요. 객체란 단어가 좀 어색한데 그 기출 시험장 가면 내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보지 못했는데 어색한 단어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참 아쉬운데 그 교수님들께서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어색한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알던 거 그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시험장에서 기출문제가 명확할 거라고는 기대를 버리세요. 올해 민사소송법 뭘 묻는지를 하나도 몰랐대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올 때는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그냥 쓰고 나와야 됩니다. 좀 아쉽지만. 이 객체라는 게 기초출은 요건 보시면 돼요. 기초출은 요건이 정규성, 최선성, 특허 실용 신안 등일 것. 정규성이 그 출원일자 인정받은 거, 최선성이 그 나라에서 처음 출원한 거. 다만 그 나라에서 처음 출원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외 조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신안 등으로 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안지 한번 이따 보시고요. 이게 심사기준 목차 그대로였어요. 심성에 써있는 목차 그대로. 그 다음에 2번 실체 심사인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대해서 나와요. 발명의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있는 발명하고 똑같은 발명은 신진선악할 때 우선을 인정받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거랑 얘랑 똑같은지 이걸 발명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뭘 출원했어? 한국에 A, B 했죠. 이 A가 이 A하고 똑같으면 우선을 여기로 받습니다. 그럼 이 B가 이 B하고 똑같으면 우선을 여기로 받습니다. 그때 얘가 얘랑 똑같은지 얘가 얘랑 똑같은지를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야. 우선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기초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거나 내가 기재만 나오면 항상 그 붙는 말 있다 그랬죠. 급할수 통자 입장에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1차 할 때 많이 했죠. 이거 급할수 통제 나오면 항상 시점 잡으라고. 이게 1차 시험에도 맨날 나오죠. 이때 시점이 우선일 당시야. 이걸 판례에서는 우선권 주장일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급할수 끼면 다 출원시라고 했는데 얘만 우선일 당시라고 조심하라 그랬었죠. 1차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우선권 주장일 당시. 이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 기재됐거나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면은 똑같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학설이 없기 때문에 15점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웠던 문제인데 사후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 해야 되니까. 사후적으로 제가 이게 왜 15점인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판례 하나 쓰면 끝인데 그러면 7점짜리예요. 근데 7점의 따배인 왜 15점이 되는지를 교수님 논문을 봤습니다. 교수님 논문을 봤더니 동일성 판단 사례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더라고. 내가 교수님들은 비교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었죠. 얘를 이거하고 비교하셨더라고. 아까 실질적 동일 문제 나왔었죠. 실질적 동일성하고 비교를 하셨더라고. 신규 사항 추가하고. 이거 아까 했던 신규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 명수 보정할 때 신규 사항 추가 여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실질적 동일성은 뭐 아까 했었는데 주지 가능 기술에 부가 변경 삭제에 불과하고 이거 가장 핵심은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이거 신규 사항 추가 금지는 최명도에 기재됐거나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이랬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동일성 판단 방법이 뭔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시는 거야. 나 그냥 하나만 좀 미리 잡고 갈게요. 얘하고 얘는 동일성 판단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 논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 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교수님은 왜 이렇게 길게 했나 해서 논문을 봤더니 동일성 판단 방법이 여러 개 있다를 자꾸 전제를 하시고 출발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동일성 판단 방법과 이런 동일성 판단 방법이 있는데 우주에서는 동일성 판단 방법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15점이 나오더라고. 다만 이 동일성 쓰고 이 동일성 쓰고 우주는 이쪽으로 할래 이쪽으로 할래 타당 부당을 쓰는 거야. 그랬을 때 취지로 가는 거야. 신규성은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고
신규 사항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발명인지인데 우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발명인지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취지가. 이게 신규 사항 추가 금지랑 우선일 인정 안 된다랑 사후적으로 출원일자 인정받는 거 그거 방지잖아요. 선출원주의 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여기 C를 넣어. C를 여기로 줘. 그럼 C 이 당시에 있었던 발명도 아닌데 출원 이렇게 늦으면서 C를 앞으로 당겨봤잖아. 이게 선출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출원자 선점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1차 때 많이 배웠죠. 이걸 방지한다는 취지가 신규사항 추가 금지하고 똑같다 이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동일성과 이 동일성을 언급하고 우주는 얘하고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판단 기준 잡는 게 맞다. 판례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점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목차를 한번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거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편하게 질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 지금 이거 필기 자료는 JH그룹에다가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변리사스쿨 그 온라인 수강 강좌에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차 변리사 시험 점유 공유방 카톡방을 새로 만들 겁니다. 이거 여기다가도 우리 1차 카톡방하고 마찬가지로 자료들을 넣어놓고 여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 카톡방 초대를 희망하시면 그 윌비스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JHJ그룹에다가 글 하나만 남겨주시고 카톡방 초대해달라고, 변리사스쿨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변리사스쿨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번이) 그 교수님 판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날짜 잡고 하는 거예요. 신진선언 날짜를 인정받으면 그 날짜보다 먼저 공개됐냐 아니냐. 무슨 소리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얘는 이미 반복 출제됐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얘는 당분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이거는 이미 출제 좀 여러 번 됐습니다. 문제 읽지 않고 바로 그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실시권자 무효심판 청구 가능한지 쟁점이라고. 그 실시권 설정계약과의 관계에서 특허 무효 소급표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포인트들만, 그 고수로 할 수 있는 포인트들만 좀 찝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논리 구조 한번 보세요. 이거 답안지 보시면 될 거예요. 논리 구조. 첫 번째 논리. 무효심판은 동종물품 판매하거나, 동종이라는 게 특허 발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헌범위가 균등범위나 이거. 또는 우리 특허는 가까운 장래도 포함한다죠. 판매 예정. 이러면 원래 무효심판 이관계 인정했습니다. 근데 학설에서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실시권자는 여기에 해당돼요. 실시권자는 실시권 받았으니까 특허 발명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 인정했잖아. 근데 실시권자는 예외로 취급한 거야. 뭔지 알겠어요? 무효심판은 동종물품 판매하고 있으면 이해관계를 인정했는데 실시권자는 동종물품 팔고 있는데도 이해관계를 인정 안 하겠대. 왜냐하면 그게 신의칙 위반이래. 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건데 등에 칼 꽂는 거래. 특허권자가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실시권자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특허권자한테 배신했다. 배신은 사회 간섭다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실시권자는 동종물품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우호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특허권자한테 배신 행위를 한다. 이건 사회풍습상 인정할 수 없는 도덕이다 해갖고 하지 마. 이건 배신 행위야. 해갖고 안 된다. 이걸 예외로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뭔 예외냐? 예외 없다. 실시권자도 팔고 있으니까 이해관계 인정해라. 이렇게. 그러다가 최근 판례가 예외 없다.
실시권자도 이해관계 인정해라. 그러면서 동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라고 안 하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내용을.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자. 또는 불이익이 있을 예정인 자. 이렇게 했어요. 검토는 답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논리가 이겁니다. 제 답안지 보시면 1번 뭐 의의취지 같은 게 있고 2번 판단 기준 가기 전에 그 연결고리라고 해서 이 내용이 하나 있을 거야. 이걸 제가 답안지에 연결고리를 하나 넣었어요. 이걸 왜 넣냐면 이 말이 있어야 학설 판례 검토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원래는 동종물품 판매하고 있으면 실시권 이해관계를 인정했는데 야 이거 실시권자는 동종물품 판매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외다. 아 예외 없다. 아 예외 없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이 있어야 쭉 이어지니까 이걸 연결고리 하나 넣었습니다. 목차에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만 더 포인트 잡아드릴게. 결론을 보시면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문제에서 부쟁의 합의가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쟁의 합의가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 특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심판도 제기하지 않을게라고 서약서를 씁니다. 네 특허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서를 하나 써요. 그걸 부쟁의 합의라고 해. 그 서약서를 쓰면 심판이나 소송 제기하잖아요. 다 각하돼. 이해관계가 없다고 다 각하돼. 그걸 부쟁의 합의라고 합니다. 부쟁의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못해. 각하야. 근데 문제에서 부쟁의 합의가 없었대. 없었으니까 이 논의로 간 거야. 그래서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해서 지들끼리 계약을 하고 있으면 계약을 우선시합니다. 부쟁의 합의라는 게 계약이 없었다 이거야. 계약이 없으면 원론대로 어떻게 할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한마디만 써주세요. 문제에서 부쟁의 합의가 한마디 써 있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죠? 부쟁의 합의가 있었으면 이게 논리가 필요 없다고.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 이런 게 이제 고수 가냐 안 가냐의 또 하나의 예민한 것들입니다. 문제에서 준 거는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크는 거는 아까 52의 1번 문제 풀 때는 앞쪽에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엑셀 하라고 한 거 있었죠. 뭐가 필요 없는 문장이고 뭐가 써먹는 문장인지를 노려내지면 그게 보입니다. 내가 그거 하나하나 일단은 연습하면서 다 캐치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문장들을 다 하나하나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보다 보면 나중에 캐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특허무효 소급표 적용 여부는 1번 특허무효 소급표가 있는데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특허무효가 돼서 소급손을 냈을 때 이게 원시적 이행불능이냐? 아니냐? 이 쟁점이에요. 원시적 이행불능은 특허법의 특허무효에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발적 무효사유 빼고 후발적 무효사유 제외하고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은 소급적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실시권 설정 계약 당시에도 특허가 없었던 게 된다. 그게 소급표 아니냐? 그래서 원시적 이행불능이다.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다 부당이득 판단해야 돼. 받은 실시권 다 토해내라. 그 실시료. X는 특허법에 특허 무효의 소급표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예외냐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권 설정됐으면 특허 무효의 경우까지 특허권의 장벽으로 있어 얘가 분명히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이거야. 그럼 그 경제적 이득이 특허권자 때문에 얘가 얻은 거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특허법상의 무효의 소급표를 적용해서 안 된다. 얘는 법적인 논리 도출인 거고 얘는 현실적인 결과를 보는 거야. 현실적 결과를 보면 무효되기 전에 분명히 이득을 얻었거든. 이득을 얻으면 그 이득에 대해서 실시로 대가를 주라 이거야. 얘는 법리적으로 보면 법리에 무효가 소급표 있잖아. 그럼 소급표 법률 그대로 따라가면 원시적 이행불능을 해석할 수 있잖아. 얘 법리만 해석할 거냐 현실적인 결과를 해석할 거냐 이 양자의 차원이야. 판례는 현실적 결과로 해석했어요. 넌 실적 이득을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당이라고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그래서 토해낼 필요가 없다. 토해낼 필요가 없다로 가고 싶기 때문에 특허법상의 특허 무효의 소급표를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여기도 고수로 하는 게 결론 보시면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별도 계약이 뭐냐면 내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변리사가 되면 계약서 작성하는 일도 합니다. 이거 가끔 변호사들이 시기 질투하던데 그거 무시하세요. 전문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그래서 저도 계약서 작성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둘이 싸웠을 때를 제가 알던 얘기들 다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변리사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봐왔더니 이런 것 때문에 싸우던데 그 싸웠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미리 쓰세요. 그게 계약서야. 너네들이 나중에 이거 갖다 싸우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갖다 싸우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미리 정하는 게 계약서입니다. 변리사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이런 싸움거리 있어, 이런 싸움거리 있을 다 알려줘요. 그럼 그들이 먼저 토의하는 거야. 아, 그런 싸움 나오면 우리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정하자. 그게 계약입니다. 여기서 문제 보면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미 받은 실시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약이 없대. 계약이 있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계약 우선이에요. 그럼 계약대로 배상하는 거야. 근데 그 계약이 없대. 없으니까 이 해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에 얘도 계약이 없고 얘도 계약이 없대. 그게 여기는 부쟁의 합의라고 써있고 얘는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할지가 조항이 없대. 그거 하나씩 쳐주세요. 문제에서 일부 줬으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해석으로 가겠다. 해석으로 가겠다. 해석에서는 판례가 이랬다. 해석에서는 판례가 이랬다. 이게 완벽한 답안. 답안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52의 기출문제 분석과 그 다음에 임시명세제도에 대한 개정법 설명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3회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